니하오. 행님들, 제 중국 여행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번 여행으로 무려 3트째 상해를 갔다 왔는데 첫 번째 상해는 굉장히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갔던 상해 재밌긴 했었는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요번에 갔던 3트째는 나 상해 좀 재밌게 다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처럼 3트까지 도전하지 않아도 1트부터 재미있고 신나는 상해 여행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것저것 상해 총 정리집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비용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용적인 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항공권. 저는 중국 동방항공을 이용을 했고 성수기가 아닌 날짜 금토일로 껴서 1인당 30만 원 정도 예약을 했습니다. 추천드린 이유가 첫 번째, 좌석 간의 간격이 널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내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탁 수화물이 23kg부터 기본이기 때문에 저처럼 보부상이고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국 동방항공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국하고 입국하면서 따로 지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추천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이어서 호텔인데요. 지난번에 갔던 호텔이랑 이번에 갔던 호텔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 추천과 비추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추천. 지난번에 한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센트럴 호텔을 갔었거든요. 근데 비추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 지리적인 설명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인민광장이고 여기가 와이탄이며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민광장의 시장을 신세계백화점, 제일백화점으로 본다면 제 숙소는 인민광장 끝쪽 와이탄 초입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인민광장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센트럴 호텔은 그렇게 지리적인 메리트는 없다. 대신에 이제 와이탄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가깝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비추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디파짓이 6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체크인을 할 때 60만 원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을 무사히 하고 귀국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60만 원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언제 들어온지 신경 쓰이고 진짜 맞게 들어오는 게 맞는지 그런 거 조금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비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센트럴 호텔의 장점이라면은 객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선 평수가 넓게 빠져 있었고 이게 앤틱과 노후는 한 끗 차이인데 확실히 센트럴은 앤틱 쪽이었습니다. 뭐 오래된 가구나 뭐 벽지, 뭔가 인테리어 그런 것도 앤틱에 해당이 돼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셀카 잘 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천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묵었던 JI 호텔입니다.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민광장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쪽에 있는 거 인민광장점, 아래쪽에 있는 게 제가 묵었던 인민광장 푸저우 로드점입니다. 근데 두 군데 중에서 그래도 묵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체인점이니까 객실 컨디션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저는 인민광장점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민광장의 시작점이 신세계와 제일백화점 이라고 한다면 그쪽에 위치한 게 인민광장점이고 좀 더 아래쪽으로 도보 6,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게 푸저우 로드점이었거든요.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민광장점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리적인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근처 로컬 맛집이나 뭔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하면은 푸저우 로드점도 추천을 드립니다. 출국 전에 해두면 좋을 것들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입국 신고서입니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 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입국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웹 비짓 재팬을 통해서 QR코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심사대에 가면 되는데 중국은 웹에서 작성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문 등록 기계 옆에 그 기계가 작성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입국 신고서 카드를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사인을 해서 이제 심사대를 가야 되는 건데 사실 QR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쓰면 되잖아 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볼펜이 없는 거야. 근데 뭐 볼펜이야 기내에서 빌릴 수 있는 거죠. 호텔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걸 미리 메모장에 적어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내는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려서 써야겠다 한단 말이죠. 내려서 썼었을 때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웹에서 미리 작성을 하시고 QR코드를 받아서 이제 지문 등록하고 그 옆에 있는 기계에서 QR 스캔 해가지고 카드를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살짝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이심이냐, 로밍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심을 했을 경우에는 제 친구는 로밍을 해갔는데 이제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이심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인터넷이 터졌어요. 대신에 이심은 문자와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뭔가 문자로 번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로밍을 해간 친구의 번호로 인증번호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밍이냐 이심이냐 고른다면은 저는 이제 일본 여행 갈 때는 이심을 주로 했었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중국 여행 간다면 그땐 로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상해 여행을 갔다 왔지만 평상시에 이제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겼으면 하는 그런 꿀템들을 몇 가지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습기예요. 호텔에 들어가면은 상상 초월로 건조한데 이게 건조하다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접이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짐 챙길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접이식 가습기 500ml 용량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런 여행 컨디션을 챙기는데 조금 중요한 물건 같더라고요. 이어서 추천드릴 아이템은 아마 눈썹이 좋으신 형님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 인스타나 인스타 게시물 보고 저거 윤대 새로운 애착 가방인가 하고 딱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가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혹시 아시나요? 야무지게 짐 싸려고 사용하는 요 여행용 압축 파우치 브랜드 건데요. 여행 꿀템 맛집 브랜드에서 기능성 잡고 디자인까지 모두 잡은 세이프 플러스 라인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저 이번 상해 여행 세이프 플러스 백팩 덕분에 살았거든요. 정말 보부상의 이름에 걸맞게 인천에서부터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았는데 챙기면서도 패션 센스 놓치지 않았고요. 돌아오는 날은 짐도 어마무시했었는데 백팩으로 싹 한 큐에 해결했습니다. 근데요,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해외여행 갈 때 소매치기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작은 가방 속 안에 꽁꽁 메고 다니자니 이런저런 짐들은 어떡하며 또 기능을 생각한 건 못생겨서 싫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들을 날려주는 게 뭐다? 브랜드 내 세이프 플러스 라인이다. 예쁘고 기능성 짱짱한 여행용 가방 찾던 햄들은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 백팩이요. 색감만 예쁜 게 아니라 방검 원단 사용해서 칼로 쉽게 잘리지 않고요. 가방의 스트랩도 방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와도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이 잠금 지퍼 기능. 사실 사람 많은 데서 백팩 뒤로 매는 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지퍼를 디링에 걸어두면 나 말곤 아무도 쉽게 열 수 없고요. 거기에 덮개 닫고 버클까지 채우면 뭐다? 이중 차단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작은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앞쪽에 포켓이요. 세이프 가드가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으니까 뭐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RFID 차단 포켓이 있어서 불법 스캔이 걱정되는 여권이나 카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도난 방지 버클을 걸어두면 쉽게 낚아챌 수 없으니까 안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역시 수납력입니다. 보부상인 저한테도 널널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는 포켓, 그리고 확장 지퍼를 열었을 때 확대되는 수납력까지. 백팩의 기능성, 크로스백에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잠금 지퍼를 걸 수 있는 디링, RFID 포켓, 방검 원단의 사용, 안전성은 그대로 갖추면서 보부상의 수납 차력쇼도 가능하도록 여기저기 포켓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다양한 물건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가볍게 매는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세이프 플러스 크로스백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제 여행에 보조 가방을 책임질 이 원래백, 도난 방지 기능 그대로 넣었고요. 작지만 수납 공간을 알차서 그때그때 소지품 꺼내 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잠깐 숙소 앞에 다니거나 공항에서 짐 매랴 뭐 꺼내려 하면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 이거 보조 가방으로 매주면 딱 좋더라고요. 근데 햄들 그거 아세요? 여기저기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저 윤윤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여행용 가방이거든요. 그만큼 기능성은 물론이거니와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 다 잡은 가방이 세이프 플러스 라인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점. 브랜드 내 세이프 플러스 라인은 백팩, 원래백, 크로스백 세 가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내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다는 거. 색상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웜그레이, 페일민트, 딥 오렌지, 애쉬 블랙까지. 정말 하얀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니까 내 취향에 맞춰서 고르기 너무 좋죠. 신제품 출시 기념에 맞춰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거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적어둘게요.
그리고 이어서 추천해볼 것은 저희 쪼리 슬리퍼거든요. 이 쪼리 슬리퍼. 제가 언제였지? 어떤 여행에서부터 이 쪼리 슬리퍼를 한번 만나고 계속해서 들고 다니는데 이게 객실용 슬리퍼 일회용을 주면은 씻고 나왔을 때 발에 물기 있을 때 신으면 진짜 미끄러운 거 아세요? 그리고 다회용을 신자니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리에 걸면 쪼리가 되고 고리를 풀으면 그냥 납작한 뭐 쓰레빠예요. 그래서 뭐 부피 차지 많이 안 하니까 들고 다니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색깔별로 되게 다양해가지고 쟁이기도 좋더라고요. 중국 여행 준비할 때 뭐가 가장 어려우셨나요? 원래는 비자 준비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이제 비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플에 대한 그런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따종 디엠핑, 메이투안 이 두 개는 배달이랑 예약하는 어플로 유명한 건데요. 사실 따종 디엠핑 하나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길찾기도 가능한 게 고덕지도에 API를 따왔나? 그래가지고 뭐 경로 찾기 가능하고요. 별표로 식당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약도 가능하고 그 식당의 상세 페이지를 들어갔었을 때 그 택시 호출하는 것도 디디 추싱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메이투안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따종 디엠핑에서 뭔가 그걸 배달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메이투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약간 알리페이 속의 디디 추싱처럼 따종 디엠핑 안에 메이투안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메이투안을 잘 썼었어서 이번에도 그냥 따종 디엠핑으로 따로 예약한 건 없었고 메이투안으로만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뭐 어렵고 힘들게 본인 인증 플러스 카드 등록을 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리페이랑 위치페이만 제대로 해놔도 뭔가 여행하는데 크게 힘든 건 없으실 거거든요. 지도는 바이두 지도랑 고덕 지도가 있는데 두 가지 어플의 가장 큰 차이는 고덕 지도는 영어로 검색이 됩니다. 영어로 막 아디다스, M&M 스토어, 폴룩스 쳐도 나와요. 근데 바이두는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좀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은근 영어로 된 상점이 많은 상해에서는 저는 뭔가 고덕 지도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데 되게 뭔가 세세한 길찾기가 가능한 거는 바이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1트째에도 다 고덕 지도 사용했었을 때 충분히 잘 다녀왔기 때문에 고덕 지도 괜찮습니다. 아 맞아. 고덕지도에 살짝 아쉬운 점은 자꾸만 로그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X 누르세요. X 누르고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진짜 이거는 그냥 두 개 다 깔아 가십시오. 결제는 사실 카카오로 해도 알리페이로 이동이 되거든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이 이유를 못 찾긴 했는데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도 알리페이로 이동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냥 카카오페이 그 QR로 바로 알리페이가 돼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리페이의 그런 걸 피할 순 없으니 알리페이도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 제가 어플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든지 본인 인증과 문자 인증을 다 끝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만 받아가선 안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한국에서 꼭 문자 인증, 번호 인증까지 다 받으셔야 가서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페이는 왜냐, 이게 두 개 다 허용하는 데도 있긴 한데 어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스캔을 할 때 위치페이에서 스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캔이니까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어야지 하면은 안 찍혀요. 사이트 연결이 안 되고 꼭 위챗이나 알리에서 QR 스캔하기를 해서 메뉴판에 봐야 열리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여행 가실 거면은 카카오, 알리, 위챗 세 개는 꼭 준비를 해놓고 가셔라. 그 다음 요거는 디즈니랜드 가시는 분한테 해당이 되실 건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이 디즈니랜드 어플을 미리 다운받아서 문자 인증까지 끝내셔라. 거기는 회원가입하고 문자 인증을 해둬야 나중에 입장하고 나서 티켓을 등록하고 DPA 구매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카드는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결제 알리페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DPA 결제할 때도 알리페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회원가입하고 회원가입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메일로 가능했거든요. 이메일로 회원가입하고 문자 인증을 꼭 해두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다 끝내서 내가 상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시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내라고 한다면은 뭐 첫 번째로 가는 건 아마 인민광장 아니면 와이탄 쪽으로 가실 거란 말이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 작년에 갔을 때는 사실 요거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디디 택시를 불렀으면 그걸 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 디디의 삐끼들이 목에 디디를 걸고 디디로 뭐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해줘요. 근데 실제로 디디로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탄 다음에 뭐 디디로 네가 뭐 200위안 나올 거였는데 여기에 내가 통행료에 뭐에 추가를 해서 실제로 결제하는 거는 거의 600위안, 한 3배, 2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택시 타는 거 짐이 너무 많고 내가 가족 단위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대신에 공항에서 삐끼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뭔가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할 거라면 클룩이나 마이리얼 트립에 그 택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미리 예약을 해두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썼던 방법은 제가 마그레브를 타고 롱량루까지 간 다음에 롱량루에서 택시를 타고 한 20분? 25분 정도 이동을 해서 인민광장에 간 건데 처음에 중국에 왔었을 땐 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마그레브가 2인 기준으로 2만 얼마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 만약 내가 시간표대가 맞으면 이게 정각을 기준으로 20분, 40분 정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차 간격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타면은 마그레브가 8분이면 롱양루에 가거든요. 그래서 8분 동안 이동을 하고 롱양루에 내려서 1번 출구, 그냥 뭔가 뒷골목 같은 게 있어요. 택시나 자동차 세워둔 그런 데에서 디디를 불러서 기사님이랑 만나서 한 20분, 25분 가면 시내니까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해에 가기 전에 미리 구매해 갔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룩에서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해 갔습니다. 여기서 DPA를 포함한 티켓들은 거의 인당 티켓 제외하고 한 24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패스트 패스라고 하죠.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묶음으로 사게 되면 좀 재미없는 것들도 같이 끼워져 있어요.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오후 2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심지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DPA가 매진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시간대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성수기가 아닌 이상은 그냥 입장권만 구매를 하시고 가서 DPA를 구매해서 좀 뭔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구매했던 게 아마 마이리얼 트립에서 도원양 발 마사지 구매했거든요. 이것도 따종 디엠핑에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따종 디엠핑 그걸 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이리얼 트립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발 마사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본에 60분인가 50분 타입이 있고 저는 70분에 쑥 발통이란 게 있었어요. 근데 저 이거 되게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49,800원에 인당 구매를 해서 받았습니다. 상해에서 갔던 맛집을 좀 몇 가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상해에 놀러가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가보시는 맛집이어가지고 막 이게 뭐 숨어있는 로컬 맛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강변성의 카오이. 이게 민물고기인데 살이 굉장히 통실하거든요. 이걸 튀겨가지고 그 자기가 주문한 소스를 부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늘 맛은 좀 느끼해서 별로였고 마라 맛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떡을 튀기고 인절미 콩고물을 뿌린 다음에 흑당에 찍어 먹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사라졌다고 하고 뭐 떡 뒤짐 어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 그 정도로. 그래서 카오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디라오인데 이 하이디라오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가 차이가 있진 않아요. 막 중국에만 있는 거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었는데 약간 그 부위가 제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부위라서 저는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는 확실히 한국에서는 둘이 먹었을 때 진짜 한 20만 원은 무조건 기본으로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배 터지게 먹어도 10만 원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2트째, 3트째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던 양꼬치 집인데 옛날 옛적 양꼬치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양꼬치 뭐 맛있어 봤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뭔가 주의시함이 달라요. 제가 양꼬치를 되게 좋아해서 진짜 다양하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뿌려진 시즈닝은 없어요. 없는데도 이 주이시함이 진짜 남달라요. 제일백화점 안에 도원향이 7층이고 옛날 일정 양꼬치가 6층이거든요. 근데 밤늦게 웨이팅을 해도 지금 300 몇 팀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웨이팅을 하셔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발 마사지가 9시나 10시다? 그럼 8시부터 미리 웨이팅 하세요. 진짜예요. 이렇게 하셔도 발 마사지 끝나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옛날 예정 양꼬치는 예약을 좀 하셔라. 이거 신천지에서 갔던 맛집인데 폴룩스 여기가 푸토가 되게 맛있대요. 근데 햄버거도 진짜 맛있었고 이 푸토라는 게 사실 되게 좀 뭔가 계란물 식빵 지짐? 이런 느낌이어서 좀 물컹한 게 싫을 수도 있고 이 계란물이 별로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는 겉에가 되게 꽈직 이렇게 바삭하게 구웠거든요. 브릴레처럼 토치로 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안에가 푸토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고 괜찮았어요. 햄버거도 빵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폴룩스 여기도 따종 디엠핑으로 예약이 가능하니까 예약하고 가셔라. 저는 예약을 안 하고 가서 한 30분? 그 정도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릴 보람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할 집은 이름은 몰라요. 근데 제가 고덕지도로 남겨놓을게요. 저희 호텔, 지하이 호텔 맞은편에 있던 국수집인데 여기 우육면이랑 곱창국수가 진짜 맛있고 여기에서 제가 강변성회에서 먹었던 그 인절미 그 튀긴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만났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은 꼭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 기준으로 왼쪽에 그 쫀득쿠키 원조집이 있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이 호텔 묵으시는 분들은 맞은편에 있는 국수집이랑 옆쪽으로 있는 쫀득쿠키 꼭 드셔보십시오. 인민광장점에 묵었으니까 이제 그거 기준으로 약간 배달 맛집을 소개를 해보자면 그 수건 케이크로 유명한 홀리랜드 아시죠? 홀리랜드 지점이 되게 멀리 있어요. 막 5점 몇 킬로 떨어져 있긴 한데 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홀리랜드의 수건 케이크, 벽돌 케이크, 키티 케이크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홀리랜드 한 번씩 시켜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마라꼬치집. 여기도 이름은 모르는데 고덕지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여기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맛있는 게 소세지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작은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요. 큰 소세지는 그냥 사선으로만 칼집을 냈고 작은 거는 그 무슨 문어발처럼 옆에 사선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게 진짜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가셔서 꼭 드셨으면 하는 거 하미과. 이 하미과가 약간 메론과 참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식감은 살짝 참외 같은데 맛은 메론 느낌? 그게 나가지고 하미과도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형님들 어떻게 저의 상해 총 정리집은 잘 보셨을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좀 적어두긴 했는데 만약에 영상 보면서 그건 뭐였어? 하는 게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3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1트 만에 재미있는 상해 여행을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